저희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했어서 저도 너무 도움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약한 고리 또 한 가지가 물론 구조적인 게 저출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아픈 골마 있는 이 고리가 부동산 PF 부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보고 계실 때 네.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총평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PF 문제 뭐 태형건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태형건설 한 군데 문제라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네. 뭐 워크아웃 하고 안 되면 뭐 나중에 실사에 가서 안 나오면 법정 관리를 하든 계열사를 정리하든 네.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진짜 태형건설 한 개의 문제일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왜 PF 문제가 불거졌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뭐 그전도 마찬가지고요. 분양 시장이 엄청난 호황입니다. 2015년부터 했다면 완판. 네. 했다면 완판.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교수님 땅 짓고 헤엄치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헤엄을 잘 쳐서 잘 치죠. 땅을 안 짚는 게 더 편합니다. 물 속에서는. 네. 근데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힘 말른 노래 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네. 교수님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땅을 안 짚어도 되는데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땅을 짚어야 됩니다. 해상병 449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건설사들이 저금리, 유동성, 완판되는 분양 시장에 힘을 입어서 다 땅 짚고 헤엄치게 합니다. 물 속에서 난리 났습니다. 네. 자, 금융사들 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어? 예금 해주는 것보다 뭐 적금 뭐 다른 대출 해주는 것보다 PF를 해주게 되면 아니 완판인데 이거보다 좋은 사업이 어딨어? 금융사들, 건설사들, 시행사들 다 뛰어듭니다. 첨벙 파티를 즐깁니다. 네. 자, 문제가 생겼죠. 언젠가는 이 파티가 끝날 줄 알았는데 2020년, 2021년에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이 옵니다. 더 신났습니다. 파티 연장, 타임 연장 더 신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쓰나미가 오죠.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폐장 시간이 너무 빨리 온 겁니다. 못 네. 빠져나옵니다. 수많은 건설사들이 아마도 다 물에 잠겼습니다. 네. 시행사, 시공사, 뭐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물에 잠겼는데 지금 태양건설 하나가 수미 차단의 이유만으로 인공호흡기 하나 주고 건져내지도 못했습니다. 네. 일단 숨 좀 쉬고 있어라고 하는데 다른 건설사들은 지금 안전하고 물 밖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자력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나오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금리. 금리가 내려가서 고금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PF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사업이 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해결이 되는데 금리 언제 내릴까요? 진짜 교수님 또 100%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올지 미국이 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퀘스천. 네. 분양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금리하고 맞물립니다. 금리 언제 내리지? 물론 바닥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침체의 터널을 통과는 하고 있는데 끝은 아직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202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자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이제 계엄을 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네. 뭐 자구 노력 안 했겠습니까? 미분양 소진도 해보고 계열사도 팔고 브릿지론 받은 땅도 매각하려고 노력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발버둥 언제까지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 134조다. 심지어는 그중에 70%가 위험할 수도 있다. 수많은 예측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확한 통계 자체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발 채무잖아요. 네. 부채는 딱 잡히는데 이거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잡히지 않죠. 이게 저는 진짜 잘못하면 진짜 폭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이전에는 아마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모두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주 급한 태양건설 정도만 지금 일단 워크아웃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설사들이 과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본격적인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야 되는 곳, 건져내야 되는 산소 호흡기를 줘야 되는 곳, 그냥 빠뜨려야 되는 곳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진짜 저는 제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잘 해결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사실 저는 예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추산할 수 있는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네네. 왜냐하면 이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보증의 성격으로 그렇죠. 해준 이 우발 채무 성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23년 3분기까지 기준으로 만 134조 원인 거지. 맞습니다. 지금 23년 12월 기준 통계가 발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네네.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1월 말이나 2월 초면 발표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적어도 140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태형건설이 짊어졌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공공까지 합해서 4조 정도 됩니다. 4조 4천억 원. 그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약 134조 중에 아니면 140조 중에 4조 원을 빼면 나머지는 괜찮냐.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140조 중에 40조가 아니라 140조 중에 4조 원 태형건설 PF 말고 네. 나머지는 괜찮냐. 이건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될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저도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태형건설은 양반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태형건설이 나름 굉장히 큰 SBS를 가지고 있는 네. 중견을 넘어서는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태형건설이 어렵다? 네. 사실 태형건설은 자회사들도 있어요. 무슨 인더스트리도 있고 뭐 있고 SBS 지분 나름대로 사정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도 할수 있습니다. 있죠. 네. 자구 노력도 하고 시간 대출 이자 좀 감면해주고 어떻게 네. 하면 뭐 채권단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시간 주고 할 할수 있습니다. 만한 뭐 대상 기업이죠. 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 뭐 삼성물산은 문제 없을 것 같고 네. 뭐 현대든 뭐 다른 뭐 롯데든 대기업들 GS건설, 롯데건설 뭐 등등. 또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 계열사들이 계열사들. 있습니다. 뭐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설마 현대건설을 어떻게 뭐 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10대 기업들 뺍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네. 태형건설 그 굉장히 우수한 대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런 중견 그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건설 전문 업체들 영수한 데는 진짜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진짜 큰 덩어리들은 그러니까 몇 조 됩니다. 그럼 140조 원 중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조 원 중에 뭐 대기업들 어떻게든 큰 회사들이 물려 있는 게 한 40조 대략 한 40조 뺀다고 봅시다. 네. 그럼 100조가 진짜 부실이거든요. 네. 못 버팁니다. 네. 아마 물속에 지금 많이 가라앉아 숨도 못 쉬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파악되지도 않습니다. 네. 진짜 큰 건 이 중소건설사들, 시행사들, 제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숨 막 넘어갑니다. 네. 이걸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태형건설처럼 워크아웃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채권단이 어떻게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파악하지도 못하는 이 작은 개미들, 작은 모래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저도 이제 시장을 판단하다 보면 문제는 비수도권이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네, 문제는 비수도권 지방이고요. 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지방이고요. 지방에서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심각합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있고요. 네. 8,000호가 넘게 있죠. 악성 미분양이.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는 중대한 영향력이 큰 문제. 뭐 주거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이 아니라 뭐가 더 위중한지를 판단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고요. 네네. 지산도 문제고 오피스텔도 문제고 문제입니다. 상가 중대형 상가도 문제고 이쪽들은 경기 자체가 회복세로 전개가 안 되면 채워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주거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역의 경우에는 회복될 만한 그런 기미를 찾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실물 경제를 또 역시 악순환으로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24년 우리 한국 경제를 좀 부담스럽게 이게 구름이 잔뜩 끼게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사실 아파트만 관심 가지거든요. 뭐 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네. 정부도 그렇습니다. 뭐 미분양 주택이 몇만 원이야. 2023년 1월에 7만 5천 호에서 2023년 말에 5만 8천 호로 줄어들었다. 미분양이 줄어들었다. 태형건설 얘기 또 살짝 해보면 태형건설이 진짜 마지막 위기가 온 게 성수동에 네.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하고 뭐 그런 네. 상업용 시설을 짓다가 직격탄을 받았는데 네. 일십 대책이죠. 일십 대책에 중공업 미분양 살짝 나왔는데 주택에만 나옵니다. 중공업 미분양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피트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미분양 또 어떤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골든타임 2023년 지나갔어요. 2023년에 미분양 대책이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택, 비주택 다 포함해서 수도권 빼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좀 소화가 되니까.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도 있고요.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금리도 좀 내려가야 되고요. 대출이자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걸 해결되려면 2023년에 골든타임이 있을 때 적어도 획기적인 미분양 대책은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건설사들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같이 어떻게 맞물려 있잖아요. 건설사들, 금융사들, 뭐 시행사 또 뭐 정부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대책들이 예를 들자면 뭐 할인 좀 해주고 건설사들은 어차피 손실이니까 할인 좀 해주고 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자 좀 깎아주고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감면해주고 정부는 양도세 감면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이런 대책들이 나와서 좀 소진을 시켜줬더라면 좀 더 좋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십 대책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막 들어가 있고 공급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급한 게 공급인가요?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숨 넘어가는데 빠진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일십 대책은 미분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나왔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 부동산 PF 문제가 결과적으로 금융사들에게 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금융사들은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경영 전략, 은행이나 금융사들의 경영 전략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고 맞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주자 하는 그렇죠. 움직임이고 네네. 건설사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대출 안 되지만 건설사 말고 비건설 산업 기업들 이들에게도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줘요. 맞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나 혹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 정도 자금 마련이 있어야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신규 사업하고 신제품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금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본질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돼야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사라지려면 이 문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게 만드는 또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요 말씀은 꼭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F 문제. 네, 제가 우리 이게 소장님이 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안들 문제들을 네. 우리 그 공적 시스템에 있지 않은 네네. 민간 전문가 네. 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듣고 보니까 진짜 가슴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23년, 24년 한 2년 동안은 근래 2년 동안 그리고 24년까지도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웃는 경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제가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한숨부터 어쨌든 안 나오는 게 그래도 왜 우리가 이런 해안을 고민을 주세요. 해야 되는지 참 이런 답답한데 메시지들이 범국민적으로 많이 공유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자. 네네.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 뭐 금융 당국을 말하는데 금리 우리가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경제 마음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미분양부터 빨리빨리 좀 소진을 하자. 네. 지방이 문제라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도 포함해서 미분양 대책 저는 빨리 나와야겠다. 네.
미분양을 소진한다고 해서 PF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정부 보고 LH가 미분양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우리 시장에서 결국에는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소화시켜줄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가격 할인해주고 저는 금융권도 이 방송을 보면 네. 조금 미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금융권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PF 할 때 막 분위기 좋을 때는 금융사들이 야 이거 좀 해봐 우리 대출 해줄 테니까 사업 좀 해라는 게 실제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되니까 쏙 빠져서 대출 문턱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하고 관계도 없는 스타트업이나 다른 쪽에 돈줄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동맥경화,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결국 경제에도 악순환이 되면서 돈이 안 돌아가요.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금융권들도 수익을 좀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네. 좀 저는 고통 분담 좀 같이 좀 하자. 네. 제발. 그래서 금융권들도 너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금융사들도 주식회사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수익을 좀 줄이면서 우리 경제를 좀 타결할 수 있게 PF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뭐 대출이자도 좀 감면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 정부도 주택만 쳐다보지 말고 주택 5만 8천 원, 국토부는 6만 4천 원을 위험신호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6만 4천 원보다 낮으니까 안전해라고 판단한다면 제발 좀 그런 판단 미스는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좀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 빨리 소진시킬 수 있게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과 가격 할인 아니 건설사들도 죽을 마당에 할인해야죠. 그래서 빨리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준다면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에서 인하 시그널이 뭐 내린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고비라고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어떻게든 좀 금리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미국이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좀 먼저 선제 대응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텐데 약간 금융 쪽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여의도에 있다 왔습니다만 네. 약 22년까지는 네. 이 자산운용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연봉 5, 6억씩 되시는 분들 네. 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1억 미만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중고차 시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뭐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만 중고차 시장에 가보시면 슈퍼카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잘 안 되고 들어오는 매물은 많습니다. 자, 이런 현상도 이 부동산 PF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 금융사가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수익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미래를 살피는 일을 좀 게을리하고 당장 돈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건설사에 대출해주는 방식 또 부동산 호황기에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선택만 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가치 평가, 사업가치 평가 능력이 글로벌리 가장 낮습니다. 자, 가장 낮다는 표현은 거의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낮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금융사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PF 문제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책도 고민하지만 이 부동산 PF 문제가 초래된 근본적인 구조, 환경에 개선될 것들, 바꿔야 될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금융 서비스업, 금융기관들이 기술가치 평가, 사업가치 평가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니 지금 건설업이 문제면 건설업에게만 대출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플랫폼 기업, 기술 기업, 인공지능 기업, 빅데이터 기업 이런 여러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갑자기 자금 공여, 자금줄이 끊겨가지고 신규 비즈니스를 못하고 문 닫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독립적인 기술가치 평가 능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시안적인 그냥 무조건 부동산 산업을 통해서 얼마큼은 냉큼 벌자라는 그런 공식에서 좀 탈피된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또 이 공공재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금융사라고만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런 단기적인 수익성,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감하고요. 예.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개인들한테는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LTV, DSR, 2024년에 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답니다. 네. 자,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지고 보니 진짜 개인이 문제였나? 지금 기업이 PF가 문제가 되니까 국가 금융 시스템, 경제가 흔들릴 마당에 왜 그동안 개인한테만 그렇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사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왜 그런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10년 전이었나요? 2010년 초반 때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네. 한번 그래서 저축은행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축은행에서 끝났고요. 증권사, 보험사,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는 또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진적이다. 지금이라도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네. 다음 소를 또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화된 기법, 리스크 관리를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여론을 보면 건설사들 터트릴 거 터트려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근데 저는 터트려야 된다 안 터트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구조를 개편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소장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 부동산 이 시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예를 들면 그 구조 있잖아요. 네네. 브릿지론, 네. 부동산 PF 또 시공사 시행사 이런 기본적인 그 건설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금융 및 건설업의 구조 이 구조 자체에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교수님이나 제가 예. 이제 건물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리면 땅을 사야겠죠. 네. 대출 얼마 나올까요? 뭐 90% 100% 우리는 PF 못 받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안 받죠. 그럼 우리 돈 자기 자본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담보대출 받습니다. 저당을 잡아서 담보대출 받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출이 80% 90% 나오지 않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가 어쨌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 건축 자금이 나옵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대출은 받겠으나 내가 계획이 있죠. 내 자금도 투입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임대도 맞추고 나름대로 네. 기업은 땅 살 때부터 일단 브릿지론 들어갑니다. 자기 돈 별로 안 들어가요. 네. 브릿지론 들어가고 또 안 되니까 시공사 담보까지 들어갑니다. PF 대출. 자기 자본은 리스크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금융당국도 그런 건 있겠죠.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없는 자본에 건설회사들이 쉽게 한편에서 보면 자 우리가 꼬마 빌딩을 지으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건축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짓는 시공사 공사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책임지지도 않고요. 그 업체들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행사 개념이니까요. 일반 근데 대형 아파트든 상업시설이든 시행사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네. 저보다는 낫겠으나 굉장히 열악한데 이 열악한 분들한테 그렇게 큰 시공사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면서 열악한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시행사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몰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결국 시공사한테 넘어가는데 책임이 네. 보증을 썼으니까 시공사가 한두 개 걸렸겠습니까? 50개, 100개, 200개 사업장이면 다 걸려버립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누가 책임을 지죠? 예. 이게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이런 시행사들이 너무나 많고 돈이 없으면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 개인처럼 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본력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행사들이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정부가 공급 분양을 좀 늘리더라도 네.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네. 물론 서울은 이제 100%가 안 되지만 그러면 과거처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뭐 절대적으로 주택이 막 부족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 이제부터라도 좀 네. 제대로 능력되는 시행사 건설사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또 시스템을 좀 바꿔서 무분별하게 금융사들도 돈 될 것 같으니까 뭐 PF 해주고 브릿지론 해주고 하지 말고 충분한 개인처럼 개인에 적용되는 기준 정도만 적용이 돼도 저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개인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껏 집 사고 능력껏 집 만드는 건데 설사 개인은 담보가 있어도 그렇죠.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안 안 나옵니다. 되는데.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대출 안 나오잖아요. 네. 개인한테는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왜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느슨하게 했을까?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공감되실 분들,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그럼요. 그런 과정에서 더 뾰족한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뭐 저도 제 생각이 항상 뭐든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양한 의견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